보고 싶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샤워 중이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쿠팡 기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고 싶어요. 나는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이리로 와. 아내 오늘 집에 없어.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날 밤은 보슬비가 내려 방 안 공기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벽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어제 오후에 막 사온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와 몸을 씻는 중이었다. 월말까지 끝내야 할 회사 일이 산더미 같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편을 늘 믿어온 아내로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위해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을 뿐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남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완벽해 보이려 노력하는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타입의 남자였다.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부드럽게 말했으며 월급날이면 잊지 않고 작은 선물을 사다 주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덮으려는 듯 지나치게 다정하고 과도하게 세심해졌다. 아내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지만 나는 증거도 없이 남편을 몰아세우는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언제나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책장을 넘기던 그때 침대 반대편에서 환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침대 왼쪽 협탁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켜진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휴대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가방을 뒤지지 않았고 그 역시 내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환하게 빛나는 저 화면을 봐야만 한다는 강한 충동이 가슴속에서 일었다. 나는 천천히 책을 내려놓았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남편이 아직 몸을 헹구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그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저 힐끗 보기만 할 생각이었다. 회사에서 온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저 쇼핑 앱 알림인지 확인만 하려는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인의 이름은 아주 평범했다. 쿠팡 단골 기사님. 처음에는 웬 택배기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까? 배송이 누락된 물건이라도 있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올 택배에 대한 안내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신인 이름 아래에 떠있는 메시지 미리 보기 내용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몇 초간 섰는 듯했다. 그곳에 적힌 문장은 아주 짧았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고 싶어요. 나는 침대 옆에 선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어두워지기 시작한 휴대폰 화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 11시에 고객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택배기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 저 이름은 위장이라는 것이다. 남편은 내가 혹시라도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여자의 이름을 택배기사로 바꿔 저장해 놓은 것이다. 분노, 실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가슴을 덮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두드려 부수고 이 휴대폰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그의 거짓말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의 거짓이 탄로나는 순간
그 무너지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잠시 눈을 감고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혔다. 안 돼, 어리석게 행동해선 안 된다. 만약 지금 당장 화를 내며 그를 추궁한다면 그는 분명 빠져나갈 핑계를 100가지도 더 만들어낼 것이다. 택배기사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거나 친구가 택배기사 휴대폰으로 장난을 쳤다는 식으로 말이다. 바람 피우는데 능숙한 남자들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아내를 의부증에 걸린 비정상적인 여자로 만드는 데에도 아주 능숙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내 눈빛은 이제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저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만든 이 게임의 판 안에서 그들 둘을 모두 함정에 빠뜨려야 한다. 나는 다시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잠금을 해제할 필요는 없었다. 요즘 스마트폰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잠금 화면에서 바로 메시지에 답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화면을 2번 터치해 다시 켰다. 쿠팡 단골 기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알림을 길게 누르자 화면 하단에 키보드가 나타났다. 내 손가락이 자판 위를 맴돌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만약 화를 내거나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의 내연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챌 것이다. 그녀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다. 나는 남편인 척 답장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야 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과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나는 신중하게 답장을 타이핑했다. 기회를 틈타 은밀한 만남을 원하는 남자처럼 들리도록 한 단어를 골랐다. 아내 오늘 집에 없어. 와 자기야. 나는 방금 쓴 문장을 다시 읽었다. 짧고 강렬하며 매우 유혹적이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체크 표시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아마도 이미 읽혔다는 의미였다. 그 여자는 분명 남편의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을 테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즉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원래 있던 위치에 정확히 그대로 두었다. 심지어 스탠드 조명과의 거리, 놓여있던 미세한 각도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일시엠의 오차도 없도록 했다. 남편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다. 휴대폰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누군가 만졌다는 사실을 의심할 것이다. 나는 서둘러 내 자리로 돌아왔다. 이불을 정돈하고 소설책을 다시 집어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내 쪽 스탠드 조명을 끄자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남았다. 나는 욕실 문을 등지고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호흡을 아주 규칙적이고 깊게 조절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샤워기에서 쏟아지던 물소리가 멈췄다. 욕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가벼운 발소리가 나무 바닥을 밟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비누 향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둠 속에서 감은 눈 뒤편으로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 밤 내 남편이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얼마나 영리하게 덮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남편은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욕실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살짝 뜬 속눈썹 사이로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통해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덕분에 그의 실루엣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린 뒤 협탁으로 다가갔다. 내 예상대로 그가 샤워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얇은 물체를 집어들고 화면을 터치했다. 그의 얼굴이 휴대폰 화면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거울을 통해 그의 표정이 몇 초 만에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편안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빠르게 쓸어 넘겼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쳐 붉게 상기되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힘겹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정말로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1미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자세를 유지하며 최대한 평범하게 호흡을 조절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욕실에 있는 동안 왜 휴대폰에서 답장이 보내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해킹당한 걸까? 아니면 아내가 답장을 한 걸까? 공황 상태에 빠진 그의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옷장 근처를 소리 없이 서성이며 초조하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는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오늘 밤 자신의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렸다. 띵동! 남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얼음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방문을 향해 있었다. 초인종이 2번째로 다시 울렸다. 띵동! 이제 내가 반응할 시간이었다. 나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척하며 나지막이 신음했다.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잠에서 깬 사람 특유의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 시간에 벨을 누르지? 문 좀 열어줘요. 혹시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잖아. 내 목소리에 남편은 화들짝 놀랐다. 그는 아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응, 자기야. 내가 열게. 당신은 그냥 더 자.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도 더듬거렸다. 아니야, 나도 같이 나갈게. 무서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벌써 자정이 다 됐는데. 나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오며 대꾸했다. 내가 같이 나가겠다고 하자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허둥지둥 티셔츠와 반바지를 아무렇게나 꿰어 입었다. 아니야. 내 말은 당신은 그냥 여기 있어. 내가 확인할게. 밖은 춥단 말이야. 그가 너무나 빠르고 다급한 어조로 나를 말렸다. 됐어요, 여보. 그냥 같이 가서 확인해요. 나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를 앞서 방을 나섰다. 남편은 질질 끌리는 발걸음으로 내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공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지금쯤 그의 내연녀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실에 도착했다. 내가 거실 메인 조명을 켰다. 남편은 마치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아주 느린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떨리는 손이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우리 집 현관 앞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편이 두려워했을 법한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아니었다. 붉은색 택배회사 유니폼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바이저를 올린 반모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남편은 마치 사형을 면한 사람처럼 길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 실려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보고 거의 울기 직전일 정도로 안도하는 듯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씨 댁 맞으신가요? 택배기사가 약간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접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갑자기 자신감 넘치고 우렁차게 변했다. 박민주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기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남편은 활짝 웃으며 상자를 받았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거봐, 자기야. 내가 뭘 했어? 아, 이분은 나한테 자주 택배 갖다 주시는 단골 기사님이야. 아주 성실하신 분이지. 아까 저녁에 메시지가 왔었는데 퇴근길에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게 돼서 내가 주문한 커피 원두를 그냥 갖다 주겠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아주 유창하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엮어냈다. 그는 자신의 변명이 아까 휴대폰 메시지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오늘 밤의 게임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다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나는 택배기사를 향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미소 뒤편으로 붉은 재킷을 입은 그 남자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택배기사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짓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진짜 택배기사라면 피곤에 지쳐 빨리 배송을 마치고 서명을 받거나 사진을 찍고 떠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문이 열린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남편이나 그가 들고 있는 택배 상자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우리 집 내부를 탐색하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현관 천장, 바로 우리 집 CCTV가 설치된 곳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거실 안쪽으로 뚫고 들어와 소파, TV 장식장, 그리고 거실과 안방을 잇는 문까지 훑어보았다. 이 남자는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정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의 구조를 외우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남편이 팁으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사가 대답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서서 우리 집 담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오토바이로 걸어갔다. 남편은 문을 닫고 잠갔다. 그는 몸을 돌려 나를 아주 꽉 껴안았다. 미안해, 자기야. 이 택배기사 때문에 잠닿겠네. 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5분 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과는 정반대로 매우 명랑했다. 그는 손에 든 택배 상자를 흔들며 아내를 완벽하게 속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앞서 걸어갔다. 나는 잠시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내연녀는 생각보다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 상황이 안전하지 않거나 자신이 보낸 암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읽혔을 경우를 대비해 배달원을 고용해 택배를 보내는 것을 알리바이로 사용한 것이다. 이 게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나는 이들이 내 집에서 내 자존심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죠, 여보.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일 아침 저 가짜 택배기사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남편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몇 분 만에 얕은 코골이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그는 마치 두꺼운 이불 아래에 단 하나의 죄도 숨기지 않은 사람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남자는 커피 택배와 야근하는 택배기사라는 싸구려 연극으로 나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서 역겨움, 분노, 그리고 더욱 불타오르는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벽시계를 흘깃 보았다. 시간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의 비는 완전히 그쳤고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와 젖은 흙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내 머릿속은 아까 그 붉은 재킷을 입은 남자의 눈빛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물건을 배달하느라 지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정찰병의 눈빛이었다.
그 남자의 흔적이 밤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했다. 아주 천천히. 나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나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걸음에 신경 썼다. 옷장에서 두꺼운 재킷을 꺼내 입어 차가운 공기를 막았다. 방을 나가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코골이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완벽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오후부터 이미 가득 차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었다. 만약 남편이 갑자기 깨서 나를 찾는다면 내일 아침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집 앞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깜빡한 게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나는 경첩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즉시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대문 밖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조용하고 어둑어둑한 주택가의 거리를 훑어보았다. 굳게 닫힌 집들과 희미한 노란색 불빛을 내는 가로등 뿐이었다. 내 시선은 우리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골목 끝에 있는 한 그림자에 고정되었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붉은 재킷을 입은 그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긴 듯 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엔진 부분을 만지작거리며 몇 번이고 시동 레버를 걷어찼다. 하지만 엔진은 심한 기침 소리만 낼 뿐 계속해서 꺼져 있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다. 나는 재킷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소리 없이 보도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에게 가까워질수록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욕설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고장난 오토바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로 등 뒤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오토바이가 고장나기엔 좋지 않은 밤이네요. 그렇죠? 나는 밤의 정적을 깨는 아주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뒤로 펄쩍 뛰었고 하마터면 등이 전봇대에 부딪힐 뻔했다. 가슴 앞에 양손을 팔짱 낀 채 서 있는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분명 몇 분 전 자신이 찾아갔던 남자의 아내인 내 얼굴을 알아봤을 것이다. 사모님, 무슨 일이시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웃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아주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였다. 그의 눈은 마치 도망칠 길이라도 찾는 것처럼 불안하게 텅 빈 거리를 두리번거렸다. 내 앞에서 바보인 척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말했다. 당신이 진짜 택배기사가 아니란 거 알아요. 그리고 1시간 전 내 남편 휴대폰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들어온 그 메시지가 당신이 사용하는 번호에서 온 것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글도 못 읽는 까막 눈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남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힘겹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택배 기사일 뿐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모함당한 사람처럼 들리도록 목소리를 꾸며내며 부인했다. 나는 비웃었다. 오해? 좋아요. 만약 내가 오해한 거라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경찰서에서 해결하도록 하죠. 이 동네 끝에 24시간 근무하는 지구대가 있어요. 당신을 주택가 주민번호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성희롱 혐의와 주거, 불안 조성 혐의로 신고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 메시지, 스크린샷, 당신 전화번호, 그리고 아까 당신이 우리 집 내부를 엿보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녹화된 우리 집 CCTV 영상 증거가 있거든요. 그 소중한 직장을 잃고 철창 신세를 질 준비가 되셨나요? 단호하지만 치명적인 내 위협을 듣자 그 남자의 방어선은 즉시 무너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아스팔트 위로 떨어뜨렸다. 그의 몸이 떨렸다. 그는 마치 사탕을 훔치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가슴 앞에 양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한 겁니다. 그가 갑자기 아주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그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가 시켰지? 솔직하게 다 말해.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서 이 동네 경비원들이 당신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게 할 거야. 아라시라는 분입니다, 사모님. 그가 마치 그 말이 혀끝에 맴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빠르게 대답했다. 그분이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추가 수입이 필요한 프리랜서 배달원일 뿐입니다. 아라 씨가 박민준 씨 번호를 저장해 두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까처럼 아무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면 그건 박민준 씨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만약 박민준 씨가 답장을 하면 저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험하거나 사모님이 집에 계시면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제가 이 커피 택배를 배달하는 척 와야 했습니다. 그는 숨가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은 아라라는 아주 교활하고 계산적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들의 불륜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더러운 일을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지? 나는 경멸적인 어조로 물었다. 가짜 배달 한 번에 50만 원입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밤 당장 아라 씨 번호를 차단하겠습니다. 그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며 밤의 정적이 다시 우리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 직감은 이 남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절박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택배 조끼 안에 입고 있는 가죽 재킷은 꽤 비싸 보였다. 그는 두렵다고 했지만 자신에게 돈을 주는 고용주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불어버렸다.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보통 자신의 수입원을 지키기 위해 더 높은 충성심을 보이거나 적어도 조금 더 오래 거짓말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 한 번의 협박에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당기는 그에게 내 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야만 했다. 아라와 내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체스말이 필요했다. 잘 들어. 나는 그의 얼굴 바로 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라라는 그 싸구려 여자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내 스파이가 되는 거지. 그 여자가 당신에게 어떤 계획을 지시하든 먼저 나에게 보고해야 해. 알겠어? 그 남자는 아주 빠르고 순종적이며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면 사모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걸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좋아. 휴대폰 줘. 내가 명령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의심받지 않을 만한 가명으로 내 번호를 그의 연락처에 저장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날 속이거나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내 오토바이 번호판은 이미 기록해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널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내 지시를 기다려. 나는 그날 밤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위협했다. 네, 사모님. 친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갔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며 내 재킷을 파고들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아라라는 이름이 치명적인 독처럼 계속 맴돌았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내 가정에 불을 지폈다. 이제는 내가 그들 둘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릴 차례였다. 하지만 아까 그 택배기사에 대한 의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연기를 너무 잘했다. 그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아침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굳게 잠근 뒤 곧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게 될 남자 옆에서 자기 위에 침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마치 내 마음을 뒤덮은 먹구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환하게 빛났다. 남편은 활짝 웃는 얼굴로 일어나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다. 내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뒤에서 나를 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내 귀에 고장난 레코드판 소리처럼 들리는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당신이 만든 음식은 항상 향기로워, 자기야. 아, 맞다. 오늘 밤에도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이사님들과 월간 평가 회의가 있는데 빠질 수가 없네. 그가 식탁에서 토스트를 씹으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참았다. 그 이사회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아라를 만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여보. 일 열심히 해요. 아프지 않게 점심도 꼭 챙겨 먹고요. 나는 다정한 어조로 대꾸했다. 남편이 차를 몰고 출근한 후 나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즉시 몸을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어젯밤 남편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커피 원두가 든 택배 상자를 챙겼다. 그 상자를 핸드백에 넣고 상자에 적힌 운송장 번호와 어젯밤 외워둔 택배기사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적힌 메모지도 함께 챙겼다. 나는 차고에서 차를 꺼내 차량으로 붐비기 시작한 도시의 도로를 달렸다. 오늘 아침 내 목적지는 단 하나, 하윤의 집이었다. 하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의 오랜 단짝 친구였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미혼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직업이 면에 하윤은 많은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디지털 흔적 추적의 전문가였다. 만약 당신이 사이버 세상에서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하윤은 그 뿌리까지 파헤쳐 줄 수 있는 적임자였다. 30분 후 하윤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직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코에 걸친 채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어머, 지수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다 오고 무슨 바람이 불었어?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인사했다. 하윤아, 지금 한가하게 농담할 기분 아니야. 내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섰어.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심각한 얼굴로 말하며 그녀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전에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 긴장된 목소리를 듣자 하윤의 표정이 즉시 심각하게 변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현관문을 잠갔다.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해봐. 내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녀의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의 디테일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택배기사로부터 온 메시지, 내가 보낸 답장, 붉은 재킷을 입은 남자의 등장, 그리고 주택가 골목 끝에서 버린 신문 결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하윤은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아라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커졌다. 남자들은 정말 다 똑같아. 항상 엉뚱한 머리를 써서 문제라니까. 하윤이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 건데? 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 내연녀 이름.
알아. 이건 그 고용된 택배기사 오토바이 번호판. 그리고 이건 어젯밤 그가 가져온 가짜 택배 운송장 번호야. 그 택배기사 뭔가 이상해. 내가 협박하니까 너무 쉽게 포기했어. 이 아라라는 여자가 대체 누군지, 그리고 그 택배기사랑 다른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추적해줘. 하윤이 활짝 웃었다. 이거야말로 내 전문 분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하윤은 2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그녀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놀라운 속도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창을 열고 키워드를 입력하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아라라는 이름을 추적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녀 옆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수많은 숫자와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약 45분 후 하유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손의 움직임을 멈췄다. 빙고. 아주 흥미로운 걸 찾았어, 지수야.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진실은 아마 널 아주 충격받게 만들고 동시에 역겹게 할지도 모르니까. 하윤이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화면에는 짙은 화장과 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얼굴에 여성 소셜미디어 계정이 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아라였다. 프로필에서 그녀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부유한 미혼 여성처럼 보였다. 이게 아라야. 하윤이 말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 몇 년 전 그녀의 학교 친구들이 태그한 오래된 사진들을 추적해봤어. 이 사진 좀 봐. 하윤이 화질이 이미 많이 저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열었다. 그 사진은 작은 집 앞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 사진이었다. 아라는 저렴해 보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내 눈은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떠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결혼식 사진에서 아라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어젯밤 우리 집에 왔던 붉은 재킷의 택배기사와 정확히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현우였다. 잠깐만. 이건 그 택배기사잖아. 나는 막힌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고용된 척하던 그 택배기사가 사실은 아라의 법정 남편이란 말이야. 하윤이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그 둘은 부부야. 내가 찾아낸 디지털 기록을 보면 이들은 아직 갚지 못한 온라인 대출 빚이 아주 많아. 부자가 아니란 소리지. 아라의 소셜미디어 속 모든 화려함은 돈 많은 유부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짜일 뿐이야.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야, 지수야. 내 남편은 지금 부부 사기단의 표적이 된 거야. 하윤의 말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어쩐지 그 택배기사가 우리 집 상태를 그렇게 꼼꼼하게 쳐다보더라. 어쩐지 내가 협박했을 때 아라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더라. 그건 그들의 예비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만약 들키게 되면 아라는 내 남편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고 그녀의 남편 현우는 상황을 감시하고 집 구조를 외우고 집이 언제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왜 빈집이 필요했을까? 공갈 협박은 보통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다. 왜 그들은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을까? 내 생각은 갑자기 아직 내 가방 안에 있는 택배 상자로 향했다. 나는 즉시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지수야, 그게 뭐야? 하윤이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다. 이건 어젯밤 현우가 배달했던 커피 원두 상자야. 남편은 이게 그냥 현우를 만나기 위한 알리바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투명 테이프로 깔끔하게 봉인된 상자를 살피며 대답했다. 나는 하윤의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테이프를 잘랐다.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순수한 커피 원두 가루가 담긴 은색 알루미늄 포장지가 들어있었다. 향기는 아주 좋았다. 하지만 포장지를 들어 올렸을 때 무게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포장지 윗부분을 찢었다. 커피가루 일부를 하윤의 책상에 있던 작은 접시 위에 쏟아 부었다. 가위 끝을 사용해 검은색 커피 가루 더미를 헤집었다. 갑자기 가위 끝이 포장지 바닥에 숨겨진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나와 하윤은 긴장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두 손가락을 사용해 그 물체를 커피 더미에서 꺼냈다. 그 물체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아주 얇은 방수 비닐로 단단히 쌓여 있었다. 나는 비닐 겉에 묻은 커피 가루를 털어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그 물체를 응시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형태의 무선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였다. 크기는 성인 엄지손가락만 했다. 그 끝에는 아주 작은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장치는 켜져 있었고 주위의 모든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세상에. 하윤이 충격에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이것들이 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작정이었어. 내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자기 집에서 직접 촬영해서 그걸 수십억 원짜리 협박 무기로 사용하려던 거야. 내 남편은 정말 욕정에 눈이 먼 멍청이였어. 나는 그 초소형 카메라를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아주 세게 움켜쥐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는 이제 내 영혼을 불태우는 분노로 변했다. 내 남편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가정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위험을 끌어들인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힘들게 이룬 이 집은 치욕적인 공갈 협박 사건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아라의 가짜 얼굴을 보여주는 하윤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 손에 들린 초소형 카메라를 보았다. 내 남편이라는 그 멍청한 남자는 자신이 이 불륜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라와 현우는 자신들이 곧 부자가 될 천재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두 틀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연극의 무대는 내 것이다. 내가 그들 모두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멸로 이끌 주연 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더러운 사기꾼들 손에 내 돈이 단 1원도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는 그의 오만함을 땅바닥까지 짓뭉개버릴 이별 선물을 확실하게 안겨줄 것이다. 하윤아, 나는 아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을 하나 세우는 걸 도와줘. 이 사냥꾼들을 자신들이 만든 덫 안으로 몰아넣을 거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겠어. 나는 하윤의 작업 책상 위 작은 접시에 놓인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작은 물건이 내 삶을 파괴하고 나의 안전을 빼앗고 내가 수년간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서서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다. 나는 한 쌍의 싸구려 사기꾼과 어리석은 남편이 내 것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윤은 핀셋을 들어 그 작은 물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다루는 듯했다. 그녀는 장치 뒷면에 아주 작게 인쇄된 일련 번호를 살펴본 뒤 그 숫자들을 컴퓨터 검색 엔진에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며 암시장에서 흔히 팔리는 저가형 하드웨어의 보안 허점을 찾고 있었다. 이 장치는 근거리 무선 연결을 사용하고 작은 내장 저장 공간도 가지고 있어. 하윤이 코드라인으로 가득 찬 모니터 화면을 계속 보며 설명했다. 하지만 훨씬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지수야. 우리가 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들이 우리가 비밀을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이 사용하는 기기를 공격하는 게 나아. 나는 친구의 계획을 이해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의 기기를 공격한다고? 어떻게? 나한테는 현우라는 그 남자의 휴대폰 번호밖에 없는데. 하윤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아. 내가 가짜 링크를 하나 만들게. 네가 그 링크를 현우에게 문자로 보내. 그게 내 비행 스케줄이나 네가 출장가 있는 동안의 활동 목록이 담긴 링크라고 말해.
그래야 그가 내 집이 언제 완전히 비어 있는지 감시할 수 있을 테니까. 그가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프로그램이 그의 휴대폰에 침투할 거야. 그 프로그램은 나에게 그의 휴대폰 마이크를 도청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줄 거야. 우리는 그가 그의 아내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그 계획은 아주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아주 완벽했다.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하윤이 함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 나는 남편이 내부제를 너무 오래 의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마치 어젯밤 그를 덮쳤던 무거운 짐이 모두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돌려 아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디 갔다 왔어, 자기야? 아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집안 곳곳을 다 찾아다녔잖아.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몇 초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눈에서 아주 작은 죄책감이나 후회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교묘하게 쓴 거짓의 가면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그에 못지않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금 하윤이네 집에서 오는 길이야, 여보. 처리해야 할 부업 관련 일이 좀 있어서 나는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 회사 신규 지점 개점식이 있는데 우리 팀 대표로 꼭 참석해야 한대. 아마 거기서 이틀 밤 자고 올 것 같아. 남편의 눈이 순간 환하게 빛났다. 비록 그는 재빨리 그 빛을 꾸며낸 슬픈 표정으로 감추려 애썼지만 말이다. 정말 이번 주말에 안 그래도 당신이랑 로맨틱한 저녁 식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일 때문에 가야 한다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당신 일도 중요하니까. 거기서 건강 잘 챙기고 물론이죠, 여보. 항상 몸 조심할게요. 나는 부드러운 어조로 대꾸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짧은 대화 후 나는 침실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꺼내 현우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나는 내 말투가 상황을 통제하는 여자처럼 들리도록 아주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나 내일 금요일 아침에 출장 가서 일요일 오후에나 돌아올 거야. 주말 내내 우리 집은 완전히 비어 있을 거야. 이겐 내 상세 이동 스케줄이니까. 네가 언제 대기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이 정보 알아라는 그 여자한테 전달해. 명심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나한테 보고해야 해. 메시지를 작성한 후 나는 몇 분 전 하윤이 보내준 가짜 링크를 삽입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기다렸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메시지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떴다. 현우가 읽었다는 뜻이었다. 몇 초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사모님, 스케줄 링크 열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즉시 아라 씨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제 사모님 편입니다. 나는 그 역겨운 답장을 읽으며 비웃었다. 그는 정말로 내가 자신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아 귀에 댔다. 지수야.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하윤이 흥분 가득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 멍청이가 링크를 눌렀어. 내가 그의 휴대폰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원격으로 마이크를 켰어. 들어봐. 그의 목소리를 우리 통화에 연결해 줄게. 하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희미한 잡음이 들렸다. 그러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를 이어 발걸음 소리와 한 여자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라의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어땠어, 자기야? 그 멍청한 아내가
어젯밤 택배 연극을 정말로 믿던? 아라가 아주 애교 넘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물었다. 100% 믿었지. 내가 아주 잘 아는 현우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심지어 길에서 날 가로막고 협박까지 하더라. 자기 스파이가 되라고. 내가 그런 싸구려 협박 때문에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진짜 멍청한 여자야. 둘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불쾌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뭐야? 아라가 다시 물었다. 그 멍청한 아내가 방금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장을 간다고. 집이 텅텅 빌 거야. 이건 절호의 기회야, 아라야. 당신은 민준이라는 그 유부남한테 연락해서 금요일 밤에 자기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 그의 안방 침대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 그럼 그 늑다리 아저씨는 분명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는 조종하기 아주 쉽거든. 돈은 많지만 머리는 텅 비었으니까. 아주 좋아. 현우가 탐욕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 둘이 거실이나 방 안에서 바쁜 동안 부엌 근처 뒷 창문 틈을 살짝 열어둬. 내가 그 창문으로 잠입할게. 그의 서재에서 찾을 수 있는 귀중품들을 챙길 거야. 그러고 나서 가장 전략적인 구석에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할 거야. 우리가 그들이 옷을 벗고 있는 불륜 영상을 확보하고 나면 우리는 치명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에게서 얼마나 뜯어낼 거야, 자기? 아라가 탐욕의 흥분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최소 20억.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민준이라는 그 남자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야. 스캔들 영상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경력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 영상이 아내와 회사 상사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거야. 그 돈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 후 통화는 하윤에 의해 끊겼다. 내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내 머릿속은 아주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추악한 계획이 이제 내 귓가에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남편을 향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연민마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굶주린 늑대를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자신이 받게 될 모든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걸어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그 눈은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화살을 쏠 준비가 된 사냥꾼의 눈이었다. 인형사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이 공연이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비극으로 끝나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오늘 아침 날씨는 약간 흐렸다. 마치 온 우주가 내 집안에 스며들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를 지지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중간 크기의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주 차분하고 규칙적인 동작으로 몇 벌의 정장, 바지, 잠옷, 그리고 세면 도구를 넣었다. 남편은 방문턱에 서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춘 한 쌍의 눈으로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아주 역겨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큰 캐리어를 가져가야 해. 이틀만 가는 거잖아. 자기야. 그가 일부러 내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캐리어 지퍼를 닫고 그를 향해 돌아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개점식 행사 때 신어야 할 구두를 몇 켤레 더 챙겨야 해서요, 여보. 게다가 혹시라도 상사가 출장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라고 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기도 하고요. 걱정 마세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올게요. 남편은 내게 다가와 몸을 꽉 껴안았다. 그는 내 이마에 여러 번 입을 맞췄다.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을 거야. 몸 조심하고. 알았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꼭 연락해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의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몸을 밀쳐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같은 힘으로 그의 포옹에 답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나도 보고 싶을 거예요, 여보. 밤에 잘 때 모든 문과 창문 꼭 잠그는 거 잊지 말고요.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잘 지켜줘요. 나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당부했다.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던진 말이었다. 남편은 그저 작게 웃었다. 물론이지, 자기야. 우리 집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가 집 앞에서 경적을 울렸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남편은 내가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든 후 나는 택시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우리 집 마당을 빠져나갔다. 차창 너머로 현관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 차가 골목 끝에서 꺾일 때까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내 차가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나는 그가 아주 서두르는 동작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대는 것을 언뜻 보았다. 그는 분명 아라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방금 집을 떠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을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기사님. 우리가 주택가를 빠져나온 직후 내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경로를 변경해 주세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나는 하윤의 집 주소가 표시된 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택시기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운전대를 돌렸다. 하윤의 집에 도착하자 내 친구는 이미 거실에서 테이블 위에 두꺼운 붉은색 서류철을 올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서류철에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나와 현우의 대화 스크린샷 출력물, 아라의 가짜 프로필 사진들, 현우와 아라의 법적 혼인관계 증명서, 커피 포장지 안에서 발견한 도청 장치의 상세 사진, 그리고 현우와 아라가 공갈 협박을 계획할 때 나눈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전부 준비됐어, 지수야. 하윤이 아주 긴장되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게 그들을 모두 파멸시킬 대량 살상 무기야. 고마워, 하윤아. 넌 정말 내가 가진 최고의 친구야. 나는 고마움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있어야 할 곳으로 가져가자. 우리 둘은 내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우리가 가져온 증거가 매우 완벽하고 체계적이며 사이버 범죄와 거액의 공갈 미수 혐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고는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배정되었다. 나는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복 차림의 베테랑 형사 앞에 앉았다. 나는 감정이나 눈물 없이 아주 차분하고 조리 있게 모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아라라는 여자의 덫에 빠졌는지, 어떻게 그 여자의 남편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우리 집을 정찰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내 남편을 수십억 원에 협박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는지 설명했다. 형사는 내가 건넨 붉은 서류철 안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내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가 오늘 밤 우리 집 잠입을 계획하는 현우와 아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아주 심각하게 변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박지수 씨.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이들은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324조 그리고 불법적인 사생활 비밀 녹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이 오늘 밤에 일어날 예정이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기회가 있습니다. 검거 작전 계획이 즉시 신속하게 수립되었다. 경찰은 4명의 사복 경찰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순찰차 대신
인터넷 통신 기술자들의 작업 차량으로 위장한 검은색 무표식 승합차를 이용할 것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보슬비를 쏟아내어 분위기를 더욱 어둡고 차갑게 만들었다. 나와 하윤,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은 우리 집에서 3채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에 비좁게 앉아 있었다. 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아주 짙은 선팅 필름으로 코팅되어 있어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은 탈출로를 막기 위해 주택가 골목 끝에 주차된 세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승합차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팽팽했다. 나는 창문 틈새로 우리 집 대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휴대폰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심장은 아주 빠른 리듬으로 뛰며 온몸으로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주택가 길로 들어섰다. 차는 소리 없이 움직여 우리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추위를 막기 위한 긴 코트 안에 불타는 듯한 붉은색의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나는 그 여자가 아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교태로운 걸음으로 걸어 코트를 여미며 우리 집 대문 앞에 섰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집 문이 활짝 열렸다. 남편 민준이 문턱에 서서 치아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진정한 사랑이라도 만난 듯 그 여자를 따뜻하게 포옹했다. 그들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나는 숨을 참았다. 텅 비어있던 연극 무대에 이제 주연 배우들이 모두 등장했다. 여성 타겟,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팀장님. 차 안의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통해 말했다. 뒷문으로 잠입할 남성 타겟의 움직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전화로 나눈 계획대로 아라는 남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먼저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현우는 분명 아내가 미리 열어둔 창문을 통해 잠입하기 위해 우리 집 뒤편으로 몰래 접근할 길을 찾고 있을 것이다. 아주 느리게 약 10분이 흘렀다.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빈 덤불 속에서 몸을 아주 낮게 숙인 채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도록 푹 눌러 쓴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그다지 높지 않은 담벼락을 아주 숙련된 동작으로 기어오른 뒤 우리 집 뒤뜰로 뛰어내렸다. 2번째 타겟 포착. 측면담을 통해 후방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관이 속삭이듯 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지수 씨, 준비하십시오. 남성 타겟이 집 안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즉시 우리는 바로 검거에 들어갈 겁니다.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안겨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은 승합차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내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를 두려움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희열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오늘 밤 진실이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법과 내 2 눈앞에서 내 남편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준비됐어요.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무대는 이제 완전히 내 통제하에 있었다. 승합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내 눈은 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작은 모니터 화면에 계속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니터는 우리가 경찰서에 가기 전 오늘 오후 하윤이 우리 집 부엌 환풍구 근처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무선 감시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화면을 통해 나는 집 뒤편의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매일 밤 항상 단단히 잠겨 있어야 할 뒤뜰 쪽 유리창이 이제는 성인 남성의 팔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틈을 남긴 채 약간 열려 있었다. 아라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다. 거실에서 내 남편을 유혹하는 동안 그녀는 분명 음료수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부엌에 가서 그 기회를 이용해 창문 잠금 장치를 열었을 것이다.
아까 담벼락에서 뛰어내린 검은 그림자가 이제 천천히 그 창문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 남자, 현우는 몰래 숨어서 있었다. 그는 창문을 더 넓게 밀어 연 뒤 몸의 절반을 안으로 기울였다. 그의 움직임은 아주 민첩했고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님을 증명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온몸은 이미 우리 집 부엌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 타겟, 집 안에 있습니다. 모니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아주 차분하지만 경고가 담긴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팀, 각자 위치에서 대기, 내 신호를 기다려. 현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을 가로질러 거실 쪽으로 향했다. 그는 메고 있던 작은 배낭을 뒤져 내가 커피 포장재 안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의 장치를 꺼냈다. 그는 적절한 각도를 찾기 시작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식탁 의자 위로 올라가 그 장치를 거실 소파가 바로 보이는 장식장 위에 부착했다. 그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소파 위에서 내 남편과 아라는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TV 소리는 바깥 소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꽤 크게 켜져 있었다. 남편은 아라가 건네는 역겨운 손길과 유혹을 아주 즐기는 듯 보였다. 그들은 바로 머리 위에서 자신들의 모든 추악한 행동을 녹화하고 그것을 수십억 원짜리 협박 무기로 바꿀 준비가 된 몰래 카메라가 방금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단단히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우는 시선을 거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편의 서재문으로 돌렸다. 그 방 안에는 남편이 귀중한 서류, 시어머니의 유품인 보석, 그리고 약간의 비상금을 보관하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나는 현우가 영상을 녹화하는 것 외에도 오늘 밤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훔쳐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서재 쪽으로 움직여요. 나는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현우의 목적지를 경찰관에게 알렸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1팀 정문 봉쇄, 2팀 후문 봉쇄, 지금 진입한다. 내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다. 나와 하윤도 차에서 내렸다. 축축한 밤 공기가 즉시 내 얼굴을 스쳤다. 우리는 발소리를 조금도 내지 않고 우리 집 마당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골목 끝에서 대기하던 세단의 두 경찰관은 이미 현우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뒤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사이 나와 팀장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섰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때리며 아주 세차게 고동쳤다. 이것은 내가 어젯밤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 배신자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가짜 세계를 무너뜨릴 순간 나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2번 돌린 뒤 문손잡이를 아래로 눌렀다. 내가 항상 경첩에 윤활유를 꼼꼼히 발라둔 덕분에 현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열렸다. 우리는 어둑한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 쪽에서 아라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와 남편의 중저음 목소리가 TV 소리를 뚫고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경찰관들을 앞서 마치 자신의 왕좌에 오르는 여왕처럼 아주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갔다. 나는 거실과 가족실을 잇는 문턱 바로 앞에 섰다. 그들 둘은 소파에 껴안고 앉아 있었다. 남편의 셔츠는 일부 열려 있었고 아라의 손이 남편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 가까웠다. 아내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야 할 광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 광경은 아주 싸구려 코미디 쇼에 불과했다. 나는 내 옆벽으로 손을 뻗어 메인 조명 스위치를 눌렀다. 거실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환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이 갑자기 그들 둘의 얼굴을 때렸다. 남편과 아라는 마치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들킨 2마리의 쥐처럼 화들짝 놀랐다. 그들은 재빨리 포옹을 풀고 크게 뜬 눈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방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다. 욕정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은 이제 막 무덤에서 꺼낸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였다. 그는 분명 오늘 밤 출장가 있어야 할 아내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지수야. 남편의 목소리가 애처로운 작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 두 눈에 미치지 못하는 미소였다. 서프라이즈. 나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동시에 부엌 쪽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동이 들렸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뒤이어 억눌린 비명 소리와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문을 따려던 현우가 뒷문으로 들이닥친 2명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제압당한 것이다. 그 소란을 듣고 아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극도의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애교 넘치는 여자 연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도망칠 길을 찾으려 했지만 팀장 형사가 이미 내 뒤에서 앞으로 나서며 정문을 통한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부엌 쪽에서 온 2명의 경찰관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현우를 끌고 왔다. 검은 재킷을 입은 그 남자는 남은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경찰관의 제압은 그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현우가 거실로 끌려 들어와 그의 얼굴이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자 아라의 몸은 즉시 힘이 빠졌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들의 게임이 완전한 파멸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은 아주 멍청한 혼란스러운 얼굴로 현우와 아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남자는 누구죠? 왜 우리 집에 있는 겁니까? 남편이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가슴 앞에 양팔을 끼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공포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금 당신 집에서 체포된 저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여보? 나는 차분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베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남자는 며칠 전 우리 집에 커피 택배를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신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하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는 바닥에 떨고 있는 아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내 남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저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는 방금 당신이 이 소파에서 껴안고 있던 저 예쁜 여자의 법정 남편이에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펀치처럼 남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등이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여자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나가는 남자의 자존심이 이제는 먼지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예쁜 여자와 바람 피우는 사냥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한 쌍의 노련한 사기꾼들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리석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라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유부녀였다고 당신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었다. 나는 내 앞에서 아주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사랑도 존경도 남아있지 않았다. 끝없는 역겨움만이 남아있었다. 이 집의 문은 처음부터 밖에서 잠겨 있었고 그들 모두를 이 안에서 파멸시킬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평소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던 거실은 이제 고문실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경찰관들은 아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현우가 장식장 위에 성공적으로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그의 배낭에 있던 자물쇠 해체 도구를 포함한 증거물들을 수집했다. 하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구석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체포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도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다. 현우와 아라는 나란히 서도록 끌려갔다. 그 사기꾼 부부의 얼굴은 아주 비참해 보였다. 내가 도청을 통해 들었던 그들의 오만함과 경쾌한 웃음소리는 이제 공포에 찬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현우 씨, 김아라 씨, 두 분을 협박 미수, 타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녹화를 통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팀장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의 대화 내용과 범죄 의도에 대한 모든 증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현우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 악마 같은 여자. 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도록 일부러 가짜 스케줄을 준 거야. 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아주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쳤다. 나는 당신들을 내 집에 들어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초대한 적 없어. 아니, 그 더러운 생각은 당신들 머리에서 나온 거야. 나는 그저 당신들이 감옥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줬을 뿐이야. 이들을 데려가세요, 경관님.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현우와 아라를 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로 향했다. 용서를 비는 아라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현관까지 울려 퍼지다가 밤을 가르며 달리는 차의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이제 거실에 남은 것은 나와 하윤, 그리고 내 남편뿐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 근처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아주 고요해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덮친 거대한 폭풍을 아직 소화하려는 듯했다. 갑자기 그는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와서 내 두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흐느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아주 비참하게 들렸다. 지수야, 내 사랑, 제발 날 용서해줘. 그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그의 눈물이 내 바지를 적셨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는 그 여자가 사기꾼인 줄 전혀 몰랐어.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그 여자가 내 눈을 멀게 했어. 약속할게. 맹세할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제발 날 떠나지 마, 지수야. 당신이 날 그 협박에서 구해줬잖아. 그건 당신이 아직 날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안 그래? 당신 아직 나 신경 써주는 거잖아. 안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는 엄청난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정말이지 역겨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내가 오늘 밤 한 모든 일, 내가 짠 모든 복잡한 계획이 내가 아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주 거친 동작으로 내 다리에서 그의 소나기를 풀어냈다. 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내 구두 밑창에 붙은 오물을 볼 때나 짓는 그런 시선이었다. 당신을 구했다고? 나는 아주 차가운 어조로 되물었다. 그 어조의 남편은 즉시 울음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을 당신을 구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 씨? 나는 작게 웃었다. 아주 건조하고 텅 빈 웃음소리였다. 잘 들어, 박민준. 나는 그동안 사용했던 애칭 없이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경찰에 신고한 건 당신의 경력이나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내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내 자존심을 구한 거라고. 나는 더러운 도둑들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내 금고에 있는 돈을 단 1원이라도 가져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 만약 그들이 당신을 호텔방에서 협박해서 당신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갔다면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나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봤을 거라고. 민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내 말은 그가 가진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냈다. 당신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지수야, 우리는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로 약속했잖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약속은 당신이 그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에 처음 답장했던 그날 밤에 당신 스스로 깨뜨렸어. 나는 무자비하게 대꾸했다. 나는 눈빛으로 하윤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잠시 후 오늘 아침 내가 택시 트렁크에 넣었던 중간 크기의 캐리어를 가지고 돌아왔다. 하윤은 그 캐리어를 민준 앞에 내려놓았다. 그건 내 캐리어가 아니라 당신 캐리어야. 나는 그 캐리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오후 당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 하윤이가 당신 옷이랑 개인 물품 대부분을 챙기는 걸 도와줬어. 차키,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출입 권한은 이미 박탈됐어.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캐리어를 쳐다보았다. 지수야, 당신 날 쫓아내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집이라고. 정정할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 저축으로 산 집이야. 오늘 밤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거실 유리 테이블로 다가가 오늘 낮부터 준비해둔 얇은 파란색 서류철을 집어 그의 무릎 앞에 바닥 위로 던졌다. 그리고 이건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멍청한 남편에게 주는 내 이별 선물이야. 나는 계속했다. 이혼 소송 서류 초안이야. 내 변호사가 월요일 아침에 당신 회사로 연락할 거야. 만약 당신이 이 이혼 과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당신과 그 사기꾼 일당과의 불륜 증거 녹취록 사본을 당신 회사 임원들에게 넘길 거야. 그들이 도덕적으로 저급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임원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해. 민준의 몸이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손바닥 뒤에서 아주 크고 비통한 후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늘 밤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재산을 잃었고 사기꾼으로 밝혀진 예쁜 내연녀를 잃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는 항상 그의 뒤에 서 있었던 아내를 잃었다. 하윤아, 박민준 씨가 캐리어를 대문 앞으로 가져가는 것 좀 도와줘. 내 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 나는 하윤에게 명령했다. 나는 몸을 돌려 아직 거실에서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울부짖는 민준을 남겨두고 2층 내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다. 오늘 밤 폭풍은 지나갔다. 이 집은 내일부터 아주 고요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 안의 공기는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거짓과 배신의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내 방문을 닫았다. 게임은 끝났고 인형사는 아주 화려한 승리로 이 공연의 막을 내렸다.